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시대가 가슴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그 뜨겁고도 시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다해 지켜온 비밀이 있으신가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그리워도 차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견뎌온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한국 연예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상을 연기해 오신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국민 가수 이미자 씨의 노래 속에 숨겨진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함께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건 씨,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미자 씨와 저는 한 시대를 같이 호흡하며 살아온 동료이자 친구이지요. 그분의 2,000곡이 넘는 노래를 듣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가요가 아니라 우리 세대 여인들이 흘린 눈물의 총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절은 말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내 아픔보다 가문의 체면이 우선이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특히나 이미자 씨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 서야 했던 여인이 감당해야 했던 그늘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화려한 스타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묵묵히 견뎌온 한 인간의 고독과 60년 만에 겨우 터져나온 아주 늦은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 동년배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동건 씨, 자네도 기억하겠지만은 우리가 한창 활동하던 그 시절의 무대라는 곳은 지금처럼 화려하기만 한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그 텅 빈 극장 바닥을 흐르던 차가운 공기 말입니다. 나는 가끔 이미자 씨의 뒷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 가냘픈 어깨로 어떻게 그 모진 세월과 수천 곡의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일까 하고 말이지요. 동백 아가씨가 온 나라를 뒤흔들 때도 정작 그 노래를 부른 장본인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목소리가 애절하다며 박수를 쳤지만은 저는 보았습니다. 무대 뒤 분장실 거울 앞에 멍하니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 고요한 정적을요. 그것은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이 안으로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침묵의 벽 같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고 배고파도 배부른 척하며 집안의 치부는 죽을 때까지 관 속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시절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숨, 가쁜 정적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자 씨는 데뷔 초기에 우리가 알던 트로트가 아니라 재즈를 불렀던 19살의 당당한 소녀였지요. 19순정으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밝았던 소녀가 어느 순간부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곁에서 지켜보시며 그 변화의 시작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단순히 대중의 취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삶 자체가 그 애절한 가락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 변화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운명에 가까운 항복이었을 겁니다. 19살의 이미자가 재즈를 부르며 무대를 누빌 때만 해도 그녀의 앞날에 그런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20살도 되기 전에 선택한 결혼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그 시절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 예술적인 동지가 되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입을 다무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세대 여인들이 남편에게 매를 맞는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친정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참았고 이웃들 보기 부끄러워 참았지요. 그 지옥 같은 집 구석을 나와 방송국에 도착하면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긋 웃으며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괴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스타였지만은 속으로는 피멍이 든 가슴을 부여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가 재즈에서 트로트로 바뀐 건 자신의 찢어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그 구슬픈 가락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미자 씨의 노래가 왜 그토록 수많은 어머니의 심금을 울렸는지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그녀가 차마 말로 하지 못한 절규였군요. 집에서는 폭력에 시달리고 밖에서는 스타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던 그 이중적인 삶이 결국 동백아가씨 같은 처연한 정서를 만들어낸 것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녀가 그 시절 그 모진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녀 역시 우리 세대 여인들이 그랬듯 그저 죽지 못해 견디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갓 태어난 딸 재은이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이 지옥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수만 번을 되뇌었겠지요. 밤새도록 남편의 주정에 시달리고 다음날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며 집을 나설 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녀가 흘렸을 눈물은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여자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남자가 변할 거라고, 네가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요. 그 무책임한 조언들이 그녀의 입을 더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 노래에 담는 수밖에요. 그래서 이미자의 노래 속 여인들은 항상 혼자 남겨지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며 그저 말없이 눈물만 훔칩니다. 가사가 곧 그녀의 일기장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가는 고통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치욕적일 때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내라는 것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무서운 인내를 20살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이미 완성해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큰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가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단 한 뼘의 안식처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묵의 벽이 결국은 그녀를 지켜주는 방어기제이자 동시에 그녀를 평생 가두는 감옥이 되었던 것이군요.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1964년 그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64년은 이미자 씨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해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지요. 하지만은 그녀를 발목 잡았던 거는 겨우 2살이었던 딸 재은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을 두고 집을 나선다는 게 어머니로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여자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와 산다는 건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지요. 특히 밤낮 없이 지방 공연을 다니고 방송국을 지켜야 하는 가수라는 직업으로서는 아이를 돌볼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 남편의 집에 딸을 남겨두고 홀로 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평생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독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두고 나오냐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그거는 독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티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심장 한쪽을 떼어놓고 나오는 심정으로 그 집을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서 이혼이라는 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고 특히 아이를 두고 온 어머니에게는 비정한 모성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일쑤였지요. 이미자 씨가 훗날 자서전에서 전 남편과 다시는 얽히기 싫어 딸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고백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주해야 할 그 끔찍했던 폭력의 기억이 두려웠던 것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동료로서 그녀가 그 무거운 죄책감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을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러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간 것이었습니다. 재은이를 만나려면 전 남편을 대면해야 하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는 공포를 느꼈으니까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대기실로 돌아오면은 그녀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아이 소식을 물으면 그저 입술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구 공연을 가던 길에 길가에서 뛰어노는 서너 살 된 아이를 보고 그녀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았지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두고 온 재은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무대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여자가 그리고 스타가 감당해야 했던 지독한 슬픔의 무게였습니다. 그 슬픔이 결국 동백아가씨라는 국민적 절창을 낳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낸 어머니가 떠나가는 님을 말없이 보내준다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00곡이 넘는 노래 중에서도 특히 그 노래에 담긴 정서가 유독 깊었던 이유가 이제야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이런 개인적인 비극이 대중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수로서는 참으로 가혹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이 바로 예술의 비극적인 본질이지요. 이미자 씨는 자신의 삶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노래라는 연기로 승화시켜 온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고독한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크면 클수록 집에 돌아와 마주하는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딸의 돌잔치도 유치원 입학도 지켜보지 못한 채 남의 집 잔치에서 축가를 불러야 했던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며 대중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국민 가수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대신 짊어지고 평생을 절뚝이며 걸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유행가가 아니라 한 여인의 처절한 참회록이자 고백서로 들려야 마땅합니다. 1964년 가을 라디오에서 동백아가씨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 그 기묘한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뒤처진 사람들의 슬픔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미자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 나라가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보내드리라는 그 가사 한 구절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사람들은 그저 이별 노래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미자 씨가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폭력적이었던 과거와의 작별, 그리고 참 아픔에 안지 못한 딸과의 이별을 노래로 대신한 것이었죠. 그녀는 녹음실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몇 번이나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기어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녹음을 마쳤습니다.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사겨내는 그 특유의 창법은 기교가 아니라 삶에서 배어나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동백 아가씨는 당시 차트에서 수십 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슬픈 노래가 왜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을까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의 고통을 발설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미자 씨의 목소리를 통해 대리 배설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시절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시집살이가 고되어도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면 불효요, 친구에게 말하면 가문의 수치였으니까요. 그런 여인들에게 동백 아가씨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발레터에서, 시장 골목에서 여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울분을 씻어냈지요. 이미자 씨는 본의 아니게 수천만 명의 고해성사를 대신 들어주는 사제가 되었던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녀가 이 노래로 돈을 벌고 명성을 얻었을 때조차 정작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를 해도 노래 이야기뿐이었지 왜 이혼했는지 아이는 어디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싸늘할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팔아 동정표를 구걸하지 않는 그 단단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올려놓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호기심과 오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비정한 엄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말 한마디를 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터지면은 멈출 수 없는 홍수 같은 것이었겠지요. 이미자 씨는 자신이 무너지면은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팬들의 환상과 위로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공인으로서의 삶을 택했고 개인 이미자의 고통은 노래 속에만 박제해 두었습니다. 가끔 사석에서 술 한잔 기울일 때도 그녀는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부를 다음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에 대해서만 열변을 토했지요. 노래가 곧 그녀의 인생이었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동백꽃잎이 붉게 떨어지듯 그녀의 청춘도 그렇게 노래 속에서 뚝뚝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야만 했지요. 그것이 무대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스타의 숙명이었습니다. 1970년 이미자 씨는 재혼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당시 방송계에서 촉망받던 김창수 PD였지요.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그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컸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집간 곳은 보수적이기 이를 데 없는 종갓집이었습니다. 국민 가수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종부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1970년대에 종갓집 며느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1년에 제사만 수십 번이고 문중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자리지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던 여인이 집에 돌아가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문중 어른들의 엄한 꾸짖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삶이군요. 낮에는 여왕처럼 대접받다가 밤에는 무수리처럼 일해야 하는 그 삶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었을까요? 이미자 씨 정도의 위치라면은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조금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완벽하게 종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억눌러가며 며느리 역할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다는 강박이었을 겁니다. 이혼한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녀는 종부로서의 삶을 일종의 새로운 배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연기를 무대 밖에서도 이어간 것이지요. 무릎이 시리도록 절을 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나무를 묻히면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된 노동이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과거의 기억들을 지워주는 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김동건 씨,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그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울 때 그녀는 문득 다른 집에 있을 자신의 첫째 딸 재은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이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모래 먹이면서 남의 집 조상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군요. 참아야만 하는 것이 여자의 팔자라는 가사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었네요. 선생님, 이미자 씨가 이 시기에 부른 노래들을 들어보면 동백아가씨 시절보다 더 깊은 체념과 달관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포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이해였을까요? 포기보다는 수용에 가깝겠죠. 인생이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주어진 멍에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종부로서의 삶을 견디며 인간의 내면이 가진 가장 깊은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요. 그녀의 노래가 이 시기부터 단순한 슬픔을 넘어 숭고함까지 느껴지는 것은 그 지독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녀를 만났을 때 삶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서늘한 고독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지워내며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이미자는 점점 더 깊은 시면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국민 가수라는 명성이 요구한 가장 가혹한 세금이었을 겁니다. 1987년 김포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자 씨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당시 딸 재은이는 25살의 어엿한 숙녀가 돼 있었고 가수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우연히 공항에서 모녀가 마주친 겁니다.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만난 천륜이었지요. 재은이가 먼저 엄마를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저 재은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미자 씨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초조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은이의 손을 잡기는커녕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이 재혼해서 꾸린
현재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만남이 끝난 뒤 그녀는 차 안에서 실신할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은이에게는 그 모습이 그저 냉정한 거부로 보였겠지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기엔 이미자 씨가 짊어지고 있던 사회적 체면과 종부로서의 위치가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군요. 하지만 재은 씨 입장에서는 평생을 그리워하던 어머니에게 외면당했을 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선생님,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것인가요?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은 천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자 씨는 자신의 방식대로 딸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면 언론은 앞다투어 비극적인 모녀의 상봉을 보도했을 것이고, 그것은 재은이에게도 이미자 씨의 현재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이미자 씨는 차라리 자신이 나쁜 엄마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침묵함으로써 딸의 미래를 방해하지 않으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재은이는 그 상처를 노래로 풀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기보다 엄마가 걸어간 가수의 길을 똑같이 걸으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노력했지요.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 가수로 성공한 재은이의 소식을 들으며 이미자 씨는 몰래 방 안에서 딸의 레코드를 듣고 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이미자식 사랑이었습니다. 닿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지독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사랑한다는 표현 대신 희생으로 그 마음을 대신하곤 했지요. 이미자 씨 역시 자신의 명성과 안정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딸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이미자 씨로부터 이 일에 대한 속마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재은이와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짐이 될까봐, 자신의 그늘이 딸의 빛을 가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자기 검열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했지요. 공항에서의 그 차가운 외면은 사실 가장 뜨거운 눈물을 삼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성애는 무조건적인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이미자 씨에게 모성애는 무조건적인 인내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음으로써 자식을 지키려는 그 처절한 모성 말입니다. 그녀의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한 그리움의 실체가 바로 이 공항에서의 짧은 찰나에 응축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재은 씨가 일본으로 건너가 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을 때 이미자 씨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식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뻐서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 했을 겁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를 보란 듯이 이겨내기 위해 타국 땅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미자 씨였으니까요. 재은 씨는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엄마의 명성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를 듣는 일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의 근원이 한국에 있는 엄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었다는 사실을요. 모녀는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언어로 같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이미자 씨의 천부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재은 씨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은 한국 가요사에서도 큰 자부심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성공을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선생님, 재은 씨가 일본에서 활동하며 귀화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자 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죽 한국이 싫었으면, 오죽 엄마가 있는 이 땅이 원망스러웠으면 성까지 바꾸고 귀화를 했겠냐며 오히려 딸을 두둔했지요. 그녀는 재은이가 일본인과 결혼의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처럼 폭력에 시달리거나 외롭게 혼자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지요. 이미자 씨는 딸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는 지인을 통해 두툼한 봉투와 함께 짧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행복해라. 단 두 마디였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를 받은 재은 씨가 얼마나 울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평행선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운명입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한 사람은 일본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서로의 온기는 느껴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보낸 것이니까요. 선생님, 이미자 씨가 딸의 노래를 몰래 듣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녀의 서재 깊숙한 곳에는 재은이의 일본 앨범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밤마다 혼자 스탠드를 켜놓고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사를 해석해 보곤 했다더군요. 재은이가 일본어로 부르는 노래 속에 혹시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딸이 고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면 내 딸이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외면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항상 딸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탯줄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재은 씨 역시 일본 방송에서 엄마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나의 예술적 스승이다라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원망보다 큰 것이 이해였고 이해보다 큰 것이 사랑이었음을 두 사람은 노래를 통해 서로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재은 씨의 데뷔 25주년 디너쇼 무대였지요. 관객들은 여느 때처럼 재은 씨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로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84살의 이미자 씨였습니다. 61살이 된 딸의 손을 잡기 위해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그 단단한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순간 공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그 두 사람의 얼굴에 새긴 주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재은 씨가 마이크를 잡고 꿈에 그리던 엄마와의 무대라고 말하며 울먹일 때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총리부터 이름 모를 관객들까지 모두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60년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환갑을 맞이할 때까지의 그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던 모녀가 드디어 한 무대에 섰다니 이것은 단순한 상봉이 아니라 역사의 화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미자 씨가 그날 무대에서 딸을 우리 재은이라고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남처럼 지내온 딸에게 던진 그 첫 마디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이미자 씨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하더군요. 우리 재은이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인정을 넘어 자신이 주지 못한 사랑을 대신 채워준 일본 관객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60년의 단절이 무색하게도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노래는 세월보다 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요. 이미자 씨는 그 무대에서 비로소 비정한 엄마라는 낙인을 스스로 지워냈습니다. 아니, 지워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한 형태였는지를 온몸으로 웅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많은 분이 자신의 부모님과 자식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못하고 쌓아둔 감정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미자 씨의 이번 행보가 그런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무대가 끝난 뒤 두 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무대 뒤 분장실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겠지요. 이미자 씨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평생을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던 여인이 팔순이 넘어서야 얻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본 도쿄의 밤하늘을 보며 동백아가씨를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슬픈 이별 노래가 아니라 다시 찾은 딸에게 보내는 자장가였을지도 모릅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지만은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만남은 그 어떤 화려한 대상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뿐이겠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진작 만나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김동건 씨, 우리 세대에게 사랑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미자 씨처럼 온 국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선 더욱 그랬지요. 그녀가 생각한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침묵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악연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며 가수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남들은 비겁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모진 세월을 지나오며 그녀가 보여준 그 절제된 태도는 우리 세대 여인들이 삶을 대하는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미자 씨의 침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던 시대.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선생님, 이미자 씨가 2,000곡이 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삶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도 같은 맥락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노래가 곧 설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은 노래 가사 속에 다 들어있으니 구태여 입을 여러 사생활을 전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바라 대중의 동정을 사는 것을 혐오했지요. 그래서 더 독하게 입을 다물었고 더 완벽하게 종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딸을 향한 고동을 멈춘 적이 없었을 겁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이 더 뜨겁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그 침묵의 퇴적층이 2024년 도쿄의 무대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때 그 폭발력이 그렇게 컸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 담은 진심은 결국 가장 찬란한 빛을 내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바람에 날아가지만 행동과 침묵으로 증명한 사랑은 역사에 남는 법이지요. 이미자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봅니다. 그것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의 얼굴입니다. 선생님, 이미자 씨의 이런 사랑 방식이 현대 사회를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바로 말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은 저는 우리 세대의 그 투박하고도 깊은 침묵이 가진 가치를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죽이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면서도 끝내 자식의 앞길을 축복하는 그 마음, 그것은 단순히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희생 중 하나입니다. 이미자 씨는 그 희생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이제 그 결실을 본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실패한 소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기다림이 끝났으니 그녀도 이제는 노래 속의 여인처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남은 생은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씨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며 한국을 일구어온 그 여인들 말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술주정뱅이 남편을 견디고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묵묵히 받아내던 그 수많은 동백 아가씨들 말이지요. 이미자 씨는 그들의 눈물을 모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며 살아온 그분들에게 이미자 씨의 목소리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가 겪은 개인적인 비극은 사실 그 시대 여인들이 공통으로 겪었던 사회적 비극의 축소판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의 구분등이 생각나고 부엌대기로 평생을 보낸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떠오르는 것이군요. 선생님, 이미자 씨가 대중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그녀의 목소리에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 한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풀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은 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겨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씨는 자신의 한을 사겨서 2000여 개의 보석을 만들어냈지요. 그녀는 노래할 때마다 자신의 상처를 다시 꺼내 확인해야 했을 겁니다. 매번 무대 위에서 전 남편의 폭력을 떠올리고 두고 온 딸의 얼굴을 그려내며 목소리를 짜냈을 테니까요. 가수로서는 축복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멈추면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여인의 위로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내던져 시대의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2024년 딸과의 만남은 그 치유의 과정이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한의 정서를 넘어 화해와 희망의 정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미자 씨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영매와도 같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이미자 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진실의 순간을 위해 인내하는 것 말입니다. 이미자 씨는 80이 넘어서야 딸에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을 스스로 얻었습니다. 60년간의 침묵으로 그 자격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자 씨처럼 끝까지 견디다 보면 인생의 황혼역에 반드시 따뜻한 위로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여자의 일생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승리와 화해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기록해야 할 진정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김동건 씨,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자라는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곧 우리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이제 8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서겠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자신을 기다리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도 노래하겠다고요. 이제 그녀의 노래에는 예전 같은 서슬 포로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품어안는 넉넉한 사랑과 평화가 자리 잡았겠지요. 딸 재은이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이제 그녀 인생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미자 씨의 삶과 예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있게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세대가 지켜온 침묵과 인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미자 씨가 딸에게 우리 재은이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가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갔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미자 씨, 아니 이미자 친구에게 전하고 싶군요. 자네 정말 고생 많았네. 그 모진 세월 잘 견뎌줘서 고맙고 끝내 딸의 손을 잡아줘서 정말 대견하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종부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그냥 인간 이미자로서 남은 생을 마음껏 누리길 바라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 못할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밤에는 그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자 씨가 60년 만에 딸의 손을 잡았듯이 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순재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시절 그 스타 특별 기획 이미자 씨의 말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스타의 그늘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절절한 인생사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 우리 세대의 아픔을 노래로 달래주었던 이미자 씨. 이제 그녀의 노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용기와 화해의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